네, 여러분 안녕하세요. 어제 저녁에 친구들 몇 명을 만날 일이 있었는데 한 친구가 자리에 앉자마자 그러더라고요. 도무지 이해 못할 인간이 하나 있다. 그러면서 조국 전 법무장관 얘기를 하더라고요. 도무지 이해를 못하겠다. 입시 비리 때문에 지금 그 거의 온 가족이 연루가 돼 있지 않습니까? 그 뭐더라 정경심 씨는 지금 감옥에 들어가 있는 거고 딸 조민이는 지금 다음 달 26일까지 기소 여부가 결정되고 본인은 또 항소심 재판이 시작이 되고 그러는데 생업에 종사하느라 딸의 일상을 몰랐다.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이게 사람입니까? 아비입니까? 이거 아비 맞습니까? 여러분, 그 일상적인 그 부모의 마음, 그 부모가 어마어마하게 훌륭한 사람이건 아니면 그냥 우리가 거리에서 흔히 부딪힐 수 있는 그런 보통 사람이건 그거 따질 필요 없습니다. 왜? 부모는 되게 심정이 비슷합니다. 지위가 높건 낮건 돈이 많건 적건 부모의 마음, 그 자식의 모든 잘못을 끌어안으려고 하잖아요. 가령 이런 입시 비리가 있었다면은 여러분도 아마 그러실 겁니다. 저도 비슷한 심정인데 보통 아빠라면 딸은 모르는 일이었습니다. 모든 허물은 이 아비에게 있습니다. 제 잘못입니다. 우리 딸아이만은 죄를 묻지 말아 주십시오. 지금은 30살이 넘었지만 그때 딸아이는 19살이었습니다. 18살이었습니다. 아직 아이였습니다. 딸아이는 모르는 사이에 우리 부부가 한 일도 있습니다. 아니, 부부라니요. 제가 했습니다. 제 처도 모르는 일이 있습니다. 뭐 이런 식으로. 이게 보통 아빠입니다. 그런데 조국은 그 변호인을 통해서 입장 밝힌 내용을 보면은 나는 모르는 일이었다. 나는 조민이하고 공범 아니야. 조민이 범죄를 저질렀는지 여부는 조민 걔한테 물어봐. 걔도 이제 32살이야. 아, 내 마누라하고 조민이하고 둘이서 애미하고 딸년하고 둘이서 뭔 일을 했는지 나 그거 모르겠는데 그러면 그 사람들한테 물어봐. 나는 모르는 일이었어. 생업에 종사하느라고. 나 고위공직자였잖아. 이거 얼마나 바빴는데. 이런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저는 그 조국의 죗값을 어디까지 묻고 그다음에 형량이 어떻게 결정되고 이런 것은 검찰과 판사가 결정할 일이겠지요. 최종적으로는 판사의 판단이 이제 내려질 것으로 보이는데 그건 그분들한테 맡겨놓고 저는 한 사람의 아빠로서 한 사람의 기자로서 도무지 납득을 할 수가 없습니다. 제가 잘 아는 서울대 정신과의 그 고명한 박사 한 분이 계시는데요. 그분은 그러더라고요. 조국 전형적인 나르시시스트다. 오로지 자기만 사랑하는 그런 인간인데 아주 전형적인 모습이 아닌가 싶다. 이런 말씀을 들려주신 적이 있습니다. 조민의 그 입시비리 혐의 지금 이제 기소를 하느냐 마느냐 그런 타이밍에 와 있는데 공범으로 기소된 애비 조국 항소심 첫 공판에서 딸의 허위 스펙을 포함한 모든 혐의를 부인을 했습니다. 지금 검찰은 아비인 조국 그 항소심에서 어떤 입장 변화가 있는지 피고인 조국 어떤 개전의 정이 있는지 이제 이런 것을 보고자 했는데 아니나 다를까 혹시나 했는데 역시나 조국입니다. 1심에서 유죄로 인정된 입시비리 혐의를 전면적으로 다 부인하면서 딸 조민이한테는 어떤 영향을 미치게 될지 관심이 모아지고 있습니다.
서울고법 형사 13부 재판장 김우수 판사 심리로 항소심이 열렸습니다. 1심에서 조국은 징역 2년, 추징금 600만 원 선고받았지요. 추징금 600만 원은 딸이 받은 장학금, 이걸 뇌물로 본 겁니다. 다시 토해놔라. 200만 원씩 세 차례 거쳐 받았잖아요. 그거 토해내라. 그 재판정에는 조국의 처 정경심 씨도 나와 있었다고 그래요. 일가족이 다 거기에 이제 이렇게 모여들게 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인데, 참 어떻게 보면 정경심 한때는 대학 교수였던 정경심, 지금 영어의 몸인데 자기 남편과 남편의 변호인들이 하는 말을 듣고 있으면서 정경심은 무슨 심정이었을까요? 그런 사람과 내가 부부이연으로 살아왔단 말인가? 이런 생각 혹시 들지 않았을까요? 아니, 자기만 살겠다고. 우리 딸은 어떡하라고? 나는 어떡하라고? 혹시 이런 생각 들지 않았을까요? 제가 정경심 씨라면 그런 생각이 들었을 것 같아요. 여기도 제 처가 나와 있습니다만 제 처는 여기에 연루된 적 없습니다. 라든지 뭐 이런 말을 혹시나 하지 않을까라는 심정이 정경심 씨에게 있었을 겁니다. 그런데 거기에 나와 있는 조국과 그 변호사라는 사람들이 하는 얘기가, 마누라하고 딸이 무슨 짓을 했는지 우리는 모른다. 다만 우리 조국, 우리 의뢰인 조국은 너무나 바빠서 생업에 종사하느라고 아무것도 모르고 있었다. 참 기가 막힌 일가족이 아닐 수가 없습니다. 조국 변호인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서울대 의전 입시에 제출된 딸의 단국대 공주대 체험활동 확인서 등 서류와 경력이 허위라는 것을 몰랐다. 그러면서 기가 막힌 이야기들을 쏟아냅니다. 생업에 종사하고 왕성하게 사회활동을 하던 우리의 의뢰인이 딸이 언제 어디서 무슨 체험 학습을 했는지 알기 어렵습니다. 딸이 대학생이던 시절에는 학교 근처에서 자취를 해서 한 집에 살지도 않았습니다. 어우, 정말 이렇게 비열할 때가 있습니까? 아니, 입시에 관련된 그 중요한 절차가 진행되는데 한 집에 살면 어떻고 한 집에 안 살면 어떻습니까? 뭐 딸이 미국에 가 있습니까? 화성에 가 있습니까? 달나라에 가 있습니까? 이거 요즘 같은 시절에 문자 메시지로 뭐 전화로 얼마든지 무슨 내용 다 면밀하게 상의하고 고치받고, 아버지가 대학 선생이잖아요. 그것도 서울대 의전원, 아빠는 서울대 교수. 아빠 상의 없이 그런 일을 진행한다고요? 일일이 코치받는 거 아니고 쥐를 했다. 이게 핑계냐? 이게 핑계야? 딸이 자취를 해서 몰랐다. 이게 핑계냐? 생업에 종사했다. 생업이란 말을 들고 나와. 대학 선생이었던 자가, 한나라의 청와대 민정수석이었던 자가, 법무장관이었던 자가 생업에 종사, 생업이라는 말을 쓰는데, 아이고 판사님이 너무나 슬퍼서 눈물을 뚝뚝 흘리시겠네 그랴. 어이구 우리 조국 생업에 종사했구나. 암이 들면은 뭐 리아카 끌고 행상하러 다닌 줄 알았겠어. 결국은 우리의 피고인, 우리의 의뢰인 조국은 생업에 종사하느라고 바빴으니 죗값을 물으려면은 조국한테 묻지 말고 조국의 마누라 정경심한테 묻든지 조국의 딸내미 조민이한테 물어라. 제발 조국은 죄가 없으니 용서를 바란다. 참, 이거 계속 해야 됩니까 이거? 변호인은 또 이런 얘기도 했습니다. 입시 서류에 일부 과장이 있을지라도 업무 방해죄를 적용할 수는 없습니다.
체험 활동 확인서나 인턴십 경력은 당시로서는 흔한 것이었고 다른 수험생들도 입시용으로 부풀린 스펙을 냈을 것이라고 봅니다. 이거는 당시의 수험생들, 지금의 고등학생들, 그리고 그 수험을 치렀던 그 학생들이 전부 다 집단으로 조국과 조국의 변호인을 향해서 명예훼손죄로 고소해야 될 내용입니다. 아니 어떻게 그런 사람까지 M1 사람들까지 스크리몽땅 그때는 다들 인턴 확인서를 과장했다고? 다들 그래 꿈에서 냈다고? 아니야. 결국 네 가족들만 그렇게 한 거야. 이게 지금 무슨 빌어먹을 변호입니까 이게. 왜 물귀신 작전도 유분수지. 모든 사람을 애꿎은 사람을 M1 사람을 다 그냥 집단적으로 끌고 들어갑니까? 그 물 한강물 속으로. 어휴 진짜 천하에 몹쓸 사람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정말 천하에 몹쓸 사람입니다. 매를 벌고 있네요. 매를 벌고 있어요. 인턴 확인서 그때는 가짜로 만들고 과장했다고? 그러니까 그 사람들이 과장했다는 말은 지들의 행동을 조금이라도 부드럽게 만들기 위해서 쓰는 표현인데 과장이 아니라 가짜로 허위로 만들었다 그런 뜻이죠. 나만 그랬어? 왜 나만 갖고 그래? 그런 이야기를 지금 조국의 변호인이 하고 있는 겁니다. 왜 나만 갖고 그래? 다들 그랬잖아. 뭐가 그래? 누가 다들 그랬다고 그래? 안 그랬어. 저도요. 저도 아이가 셋이 있는데 아이 셋을 다 대학을 입학시킨 경험이 있습니다. 물론 저는 뭐 어, 아유 저는 좀 부끄럽습니다. 정말 어, 그 아이 엄마 그리고 아이들이 하고 그래서 뭐 저는 사실은 여기에 뭐 더 이상 말은 안 하겠습니다. 그렇게 말할 수 있는 저는 자격이 있는 아빠는 아닌 것 같아서 그렇습니다만 조국과 조국 변호인이 일한 태도는 도저히 참아줄 수가 없습니다. 저도 아이를 기르고 아이를 대학에 3번 입학할 때까지 그 경험이 간접적으로 있는 사람이기 때문에 잘 압니다. 이런 인턴 확인서 한 장 가짜로 만드는데 보통 사람들은 조금이라도 과장하면 손이 덜덜덜 떨립니다. 떨려요. 그러지도 않고 대부분 그렇게 안 합니다. 이 별똥 인간들, 하나의 몹쓸 인간들. 한 과정에서까지 1cm도 반성할 줄을 모르고 님들 하는 짓 짓거리였다는 식으로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우리 대한민국이라는 사회를 집단적으로 욕보이고 있는 침을 뱉고 있는 사람들입니다. 이런 사람들이 한 나라의 민정수석이었고 법무장관이었던 사실에 모골이 송해날 뿐입니다. 이런 자에게 마음이 빚이 있었다고 한 그 문남국의 전 대통령도 떠올라서 더더군다나 분노가 솟구칩니다. 변호인이 또 이런 복창 터지는 말을 했습니다. 어느 한 사람의 스펙을 떼어내 현미경으로 검증한 다음 허위가 조금이라도 있으면 업무 방해로 처벌하는 게 맞는지 의입니다. 현미경? 아니 또 무슨 난데없이 현미경이야. 그러니까 검찰이 의도를 갖고 조국 일가족만 그런 여러 가지 스펙을 현미경으로 들어봤다고 배율 10만 배로 해가지고 면밀하게 들어봐야지 그때 냈던 서류 어디 구멍이 있나 어떤 미세한 뭐 어디 뭐가 흔적이 있나 이렇게 봤다고 잉크가 제대로 원래 잉크 진짜 잉크인지 보자 뭐 이랬다고 그런 사람들 다 그렇게 보면은 다 그런 식으로 하면은 뭐가 나올 거라고 고각을 떼어놔서 현미경으로 보면은 무슨 지금 미친 소리를 하고 있는 겁니까 이게 그러면서 마지막으로 한다는 말이 남편과 아버지라는 이유로 하지 않은 것을 책임지게 하라는 것은 사실상 연좌제다.
연좌제라는 말을 또 들고 나왔네요. 현미경 표현에 이어서 이번에는 연좌제네. 연좌제라는 것은 예전에 권위주의 시절에 좌익 활동을 했던 일가족 중에 누구 하나가 월북을 했다든지 간첩질을 했다든지 그렇게 됐을 때 거기에 가까운 이제 가족들이 어떤 제한 조치를 받았던 걸 연좌제라고 하는 것이죠. 그런데 왜 난데없이 입시별이 혐의에 연좌제라는 말을 들고 나오니, 어? 그래놓고 당신이 법학 교수였소. 이게 연좌제라고? 마누라하고 딸이 저런 입시 비리를 아빠한테까지 책임을 묻는 게 연좌제라고? 이런 빌어먹을. 아무튼 조국의 이러한 모습, 어떤 큰 잘못을 저지른 사람에게도 재판 과정에서는 그 원래 인간으로서의 기본적으로 갖춰야 될 소양, 그것을 찾기 위한 노력을 보인다든지 그런 모습으로 다시 돌아오는 것을, 아, 여기도 인간이 있었구나. 조국의 내면에도 얘도 인간이 있었구나라는 것을 우리는 확인하고 싶어 하는 그런 마지막 기대가 있는 거거든요. 조국을 지난 몇 년 동안 우리가 온 나라 국민들과 청년들을 분노와 좌절과 절망 속 구렁텅이로 집어넣은 그런 놈이지만 재판 과정에서 이제 보니 애도 그 인간에게도 아비로서의, 딸을 키우는 아비로서의 어떤 인간의 모습이 그래도 요만큼 있구나라는 걸 확인하고 싶어서 재판정에 대해서 우리가 관심을 보이는 건데 이게 무슨 일이랍니까? 도대체, 도대체 인간을 확인할 수 없는 그런 항소심의 첫 재판이 아니었는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 조국 전 장관, 피고인 조국에게 판사가 직업을 물었더니 작가라고 대답했답니다. 어, 지난달 13일인가요? 서울대 교수직에서 파면당했죠? 그러니까 자기 이제 교수라고 대답을 못하니까 작가라고 한답니다. 태강관 내면 다 작가니? 아유, 이 작가라고 직업 얘기하는 사람들도 참 어떨 때는 구상 유치한 그런 느낌도 들고, 어우, 좀 빈정이 상할 때가 한두 번이 아닙니다. 진짜 평생을 글을 쓰는 그런 작가 입장에서 본다면, 드라마를 쓰는 작가들 입장에서 본다면, 책 한두 권 들락 냈다고 해서 작가입니다. 이렇게 천연덕스럽게 자기 직업을 이렇게 작가라고 하는 사람들 보면은 진짜 작가들 정말 얼굴이 뜨겁겠다 하는 생각도 듭니다. 네,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여러분, 고맙습니다.